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종기 회계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제 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거기 산식에 주어진 것처럼 첫 번째 이렇게 딱 스친 산식이 있죠. 바로 법인세 비용을 논하려고 모인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법인세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되는 거고, 법인세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를 이제 더하고 뺀다, 가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기 법인세 부담액은, 바로 말 그대로 단기 법인세니까 올해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22년을 예를 들면 23년 3월에 내는 22년에 대한 법인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추납액 환급액이 있는데 이거는 전기 법인세입니다. 즉 올해 법인세는 아니고요. 올해 법인세는 이제 내년 3월에 낼 거고, 다만 발생주의 때문에 올해 비용 처리하는 거죠. 법인세 추납액 환급액은 전기 이전 법인세에 대해서 세무조사 받았거나, 그럼 이제 추납하겠죠.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이제 세무조사 전에 회사가 스스로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청구. 많이 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이제 청구해서 돌려받는 돈, 이게 이제 환급액이 되겠죠. 그 추납액 환급액도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전기 이전 법인세니까 과거연도 재무제표를 가서 과거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타당한데, 과거연도 재무제표는 이미 주총을 끝내고, 그죠? 심지어 배당까지 해서 돈이 다 나갔을 수도 있고, 우리 다트라고 해서 금감원 사이트에 이미 공시가 다 끝났습니다. 국세청에도 신고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연도 재무제표를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올해 바로 법인세에 반영한다 라고 이제 표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연법인세 변동액인데, 이연이란 단어는 우리 회계에서 알 수 없는 먼 미래란 뜻으로 좀 해석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미래법인세인 겁니다. 미래법인세. 그럼 미래법인세가 왜 올해 비용 처리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거기 문구가 좀 빠진 건데요. 이연법인세, 거기 변동액 사이에 자산부채가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액. 우리 자산의 정의는 미래에 들어올 돈, 부채는 미래에 나갈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미래, 법인세와 관련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돈의 변동액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산부채는 다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고요. 그 자산부채 변동이 결과적으로 손익이죠. 따라서 그게 법인세 비용에 가감된다, 이제 그 뜻인 겁니다. 즉, 현재 시점에 지금 12월 말 결산일 시점에 혹시 회사가 미래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자산, 들어올 돈 또는 나갈 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이제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에 변동액이 생길 건데, 그 변동액을 올해 법인세로 하자, 이제 그 뜻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앞에 단기 법인세 부담액과 법인세 추납액 환급액은 우리 세무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산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강의와 이제 별개의 강의에서 좀 소화되고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맨 마지막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만 이제 좀 논해 보도록 할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이연법인세를 보여드릴게요. 회사가 정기예금 가입을 한번 했다고 해볼까요? 네, 22년 7월 1일에 이제 가입을 한 겁니다. 만기는 23년 6월 30일에 정기예금 만기가 되는 거죠. 이제 중간에 결산일이 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22년이고, 이게 이제 23년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 중에 이제 문제 삼는 건 이자인데요. 우리 총이자가 4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일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7월부터 여기 이제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월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00이 되고 여기가 이제 200이 되겠죠. 6개월씩 배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게 22년 12월 31일에 차변의 미수이자 200, 대변의 이자 수익, 단기 수익 처리하죠. 200.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뭐 이거는 이미 잘 아는 얘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세무 조정을 해볼까요? 회사가 1년 내내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고 할게요. 1년 내내. 근데 세무 조정이 들어가는데 세법에서는 이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자 수익 잡는 거를 부인합니다. 현금주의, 돈 들어올 때 수익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천징수 때문인데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세를 들으시면 되고 그냥 지금은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법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 잡은 걸. 그래서 입금 불선이. 네, 수익을 부인한다는 뜻이죠. 입금을 부인한다. 미수이자. 네, 이자로 인한 수익을 부인한다. 금액은 200. 그리고 이 자산부채를 부인하면 소득처분을 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부인했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죠. 자산을 부인했고 200만큼 부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수익에서 입금을 산입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이 0이 되고요. 따라서 법인세도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23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법인세 납부 실적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이니까 이제 결산 분계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22년 12월 31일 실제로 세무조정은 이제 2월 달에 합니다만 3월이나 결산 분계를 넣는 거죠. 차변의 법인세 비용 0. 대변에 낼 돈도 0. 미지급 법인세도 0.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분계를 안 끊죠. 그리고 혹시 선납한 게 있으면 선납한 건 다 돌려받습니다. 근데 한 일이라고는 없으니까 선납도 돌려받을 게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2년도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익계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세전이익이 얼마입니까? 세전이익이 200이죠. 200.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법인세 비용은 없죠. 당기순이익은 이제 200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마감이 다 끝나고요. 자, 이제 23년 6월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돈이 들어오죠. 얼마? 400이 들어옵니다. 실제는 이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원천징수 얘기는 잠시 생략을 하고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좀 이따 알게 돼요. 캐시가 400인데 그 중에 전년도 미수이자가 200이 들어오는 거죠. 이 미수이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자 수익이 됩니다. 역시 단기 이익 처리되죠. 200에 이자 수익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23년에도 2일밖에 없었다고 할게요. 1년 내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위해서. 그러면 세무조정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전년도 네? 미수이자를 제거해야 네? 네, 그쵸. 네. 미수이자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 미수이자에 대한 유보가 추인돼야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이 미수이자 200에
유보가 됩니다. 즉, 이 유보는 전년도 유보를 추인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즉 자산부채를 추인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전년도와 반대로 입금 산입을 해서 총 소득이 이제 4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우리 법인세율은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80만 원에 이제 법인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20% 가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결산분계. 22년 12월 31일 결산분계를 하게 됩니다. 차변의 법인세 비용 80, 대변의 미지급 법인세 80. 근데 혹시 여기서 원천인수 당했잖아요. 그럼 여기 선납법인세가 생겨요. 원천인수까지 고려하면. 그럼 선납법인세가 14%거든요. 선납법인세가 여기 잡혔다고 하면 400에서 그 돈만큼 빠져요. 어차피 총액 400은 같고요. 그럼 이 선납법인세는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왜? 80을 내야 되는데 선납한 게 있으니까 그거 빼고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8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납법인세는 큰 의미가 없는 여기서 분계였어요. 그래서 그건 뭐 대세 영향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미지급이랑 상계되는 거니까 핵심은 이제 법인세 비용이 80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23년도 소인계 한세를 한번 또 작성해 보면 세전이 200이에요. 여기 이자수 200이니까. 근데 법인세는 80이 나와요. 법인세가 80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20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자, 미수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도 하고 세운정하고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회계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 재무제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똑같이 200을 벌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다른 거죠. 그리고 번 것도 같아요. 이자 수익도 같고 금액도 같은데 법인세가 지금 달리 배분됨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회계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여긴 0이고 80인데 우리 법인세율이 제가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40이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40, 여기도 40. 그래서 똑같이 160이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 생각 같기도 해요. 똑같이 벌었으면 법인세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럼 세법을 바꾸자는 얘기냐? 아니요. 세법을 바꿀 수는 없죠. 세법을 바꿀 수는 없고 회계적으로 이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지금 회계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논리를 이제 개발한 거죠. 잘 보니까 여기 입금불산입에 유보가 있다. 이 유보는 자산부채를 부인한 거 아니냐. 그렇죠. 자산부채를 부인한 거죠. 근데 그 자산부채는 언젠가는 소멸이 되죠. 이 미수이자가 지금 반대편으로 소멸되듯이 언젠가는 소멸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입금불산입이었으니까 입금산입이 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소멸되지 않겠느냐. 맞죠. 그럼 나중에 입금산입이 된다는 얘기는 장부보다 법인세법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느냐. 즉 입금산입은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겠느냐. 그럼 증가시키면 당연히 법인세도 증가되지 않겠느냐. 즉 이 유보로 인해서 입금불산입 유보로 인해서 미래의 법인세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증가된다는 얘기는 법인세를 더 낸다는 얘기니까 회사 입장에서 유출이 있는 거죠. 자원의 유출. 그럼 자원의 유출에 대한 개념이 회계적으로는 부채니까 이건 부채가 있다는 뜻이 아니냐. 즉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유보는 미래의 부채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법인세 부채고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아는 것도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즉 유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이연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이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12월 31일 분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넣자는 거예요. 더 넣자. 하나를 더 넣자. 어떻게?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있지 않냐. 그럼 얼마가 있는데 우선 금액이 200이니까 금액 200이 나중에 입금 산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200의 법인세율만큼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에 20% 이렇게 곱하자는 거죠. 그럼 얼마? 40. 그럼 여기 40은 차변에 뭐라고 적느냐. 당연히 미래 법인세 부채니까 법인세 영향을 주는 거죠. 계정 과목이 법인세인데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죠. 그래서 단기 법인세 비용에 가감을 하자. 그럼 단기 법인세에 가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가 40이 되는 거죠. 아까 0이었는데 저 빨간색 분계가 들어오면서 40이 되고 16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법인세율만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가 없어져야죠. 다음 연도에는. 왜요? 그 유보가 없어지니까. 전년도에 입금부 산입했던 유보가 입금 산입이 되면서 없어지니까 다음 연도 23년도인데 22년도라고 적었네요. 23년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미수이자 유보가 0이 됩니다. 왜? 생겼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도 전년도에 있던 부채도 소멸이 돼야 돼요. 이 입금부 쌓인 유보 때문에 미수이자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았었는데 그 미수이자가 없어졌으니까 관련된 부채도 소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의 이연법인세 부채 없애는 거죠. 얼마? 40. 대변의 법인세 비용 40. 이렇게 분기를 끊자는 거죠. 그러면 200 빼기 80이 아니라 40이 되는 거죠. 네, 여기 80에서 40이 제거됐으니까 40으로 바뀌고 16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더니 그럼 뭐가 좋아지는데 첫 번째 손익계산서가 법인세 비율만큼 딱 맞게 되고, 그죠? 손익계산서 우선 아름답게 되고, 두 번째 요거 때문에 출발했는데 출발은 이건데 우리 회계가 대차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저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얘를 발견했다는 거죠. 뭐다?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22년 말에 존재하는 미래의 법인세 부채를 찾아낸 거죠. 즉 재무상태도 더 완벽해지는 거죠.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그냥 이 미지급 법인세만 갖고 우리가 논했는데 알고 보니까 숨은 법인세 부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된 겁니다. 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똑똑한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회계 처리가 다시 갈림길 두 개로 나눠진다. 얘를 중요시 여기는 방법, 얘를 중요시 여기는 방법.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뭐 무슨 얘기인데, 제가 이거 계산할 때 법인세율이 20%라고 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23년의 법인세율은 20%가 아니라고 해볼까요? 23년의 법인세율은 25%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사안을 바꿔서. 자, 그러면 다시 우선 이 분계는 같고요.
법인세가 여기 되는 것도 맞고요. 얘도 같고요. 어차피 0이니까 소득 0이니까 20%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럼 달라지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아까 200에 20% 곱했잖아요. 그 200이 얘고요. 얘가 다음 연도에 입금 산입이 돼요. 입금 산입될 때 세율이 20%니까 40만 원의 세율가를 가져온다 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즉 여기 쓴 20%는 이 빨간색 20%는 이 200이 들어올 때 소멸될 때 그 연도의 세율인 거죠. 쉽게 말해서 얘는 미래 세율인 거예요. 미래 세율을 지금 우리가 곱했던 건데 미래 세율이 25%로 바뀌는 거죠. 지금 저 바꿨으니까. 그럼 얘가 50이 돼요. 즉 부채 개념에서 보면 미래 부채가 50만 원인 거죠. 미래 세율을 곱해야 되니까. 부채는 미래에 나갈 돈이니까. 미래, 즉 부채 개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미래 세율을 곱하는 게 맞고 그러면 50이 맞아요. 자, 근데 여기를 50으로 하는 순간 얘가 50이 되죠. 법인세 비용 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50이죠. 그래서 20%가 깨져요. 안 맞는다는 거죠. 즉 부채 개념을 강조하다 보면 손익계산서가 버려져요. 그럼 반대로 손익계산서를 유지하고 싶으면 법인세를 40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40으로 맞추면 얘가 40이 돼야 돼요. 그럼 부채의 개념이 깨지는 거죠. 즉 현재 세율과 미래 세율이 같으면 현재와 미래 세율이 같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도 뭐 만족스럽고 자산부채 개념도 만족스러워요. 근데 현재 세율과 미래 세율이 다르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결정하면 손익계산서가 뜻대로 되질 않고 손익계산서를 맞추려고 하면 부채 개념이 또 위배가 돼요. 그럼 이제 어느 걸 선택할 거냐에 선택지가 오는 거죠. 즉 회계 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곱할 때 이 부분이죠. 저기 곱할 때 현재 세율 가지고 하면 네, 손익계산서가 보호되고 부채 개념은 깨져요. 여기를 이제 미래 세율로 하면 손익계산서가 깨지고 부채 개념이 살아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이연법이라 부르고 얘는 자산부채법이라 불러요. 회계가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아주 고래적 시절이죠. 그때는 얘네 둘을 혼재해서 썼어요. 두 개를 막 섞어 썼어요. 그래서 딱히 무슨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연법이 주고 자산부채법이 보조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용어도 그렇게 썼고 좀 이따 용어 얘기도 나옵니다만 현재는 무조건 이겁니다. 현재는 자산부채법이다. 그래서 저기다 뭘 곱하는 게 답이다? 네, 미래의 세율을 곱하는 게 답이다. 다만 이 이연법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산부채법이지만 and 이연법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자산부채법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연법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연법이 대선 뭐 딱히 말하진 않았지만 이연법이 주고 자산부채법을 보완적으로 썼다면 지금은 자산부채법에 이연법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연법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차차 이제 좀 알게 되실 건데 기본적으로는 자산부채법이다. 자, 그러면 자산부채법을 하면 손익계산서가 망가지잖아요. 여기가 20%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22년도 손익계산서 미래세율이 25%일 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됩니다. 세전 200 법인세 비용
50. 당기순이익 150. 이렇게 이제 내보내요. 이렇게 내보내고 주석을 적어요. 주석에다 이렇게 적어요. 세전이익이 200입니다. 그렇죠. 200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세는 40이죠. 즉 법인세율 20%를 곱한 건 40이죠. 그걸 이렇게 부릅니다.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200에다가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법인세가 40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장부상 법인세는 50입니다. 그럼 여기 차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차이 나는 이유 10만 원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이름을 적어줍니다. 10만 원의 이유를. 그럼 10만 원의 이유는 뭔가요? 현재 세율이 20%고 미래 세율이 25%인 세율의 차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세율 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율 차이로 인해서 1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이연법의 개념을 약간 보완해 주는 거죠. 자산분제법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23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3년도도 25%일 때 완성을 해보면 200은 똑같고 여기 80이 아니죠? 25%로 바뀌면 80이 아니죠? 이게 100이 되는 거죠. 100. 400이 25% 100이 되는 거죠. 법인세 비용이 100이 됩니다. 100. 그 여기는 50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이 되는 거죠. 25%로 맞춰져요. 그럼 다음 연도도 주석 똑같아요. 저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연법인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짚고 여기서 아까우니까. 지금 보시면 총법인세는 25%로 바꿨을 때 1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400을 버는 거고 그 400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23년이고 400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23년이고 23년에 법인세가 25%잖아요. 그럼 400이 25%니까 100이죠. 그 총 법인세가 100이에요. 근데 100을 납부할 때 23년도에 법인세로 안 하고 두 연도로 지금 나누고 있죠. 50, 50. 50, 50. 그래서 법인세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연법인세라는 게. 전체 법인세를 나누는 과정이다. 기간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배분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라는 거를 개념을 가지실 때 법인세를 전체 법인세를 기간 배분하는 것이구나. 기간 배분한다. 법인세를 기간 배분한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나중에도 계속 반복될 얘기인데요. 여기 계정금액이 왜 법인세 비용인가요? 다른 거 쓰면 안 되나요? 여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쓸 때 이연법인세 부채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때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고 여기도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할 때 여기다 법인세 비용 적고 어차피 법인세 손익계정은 법인세 비용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법인세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계는 여기다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반복돼서 또 나올 텐데 여기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는 이유는 이 법인세 비용의 출발이 어디죠? 여기? 요거죠. 분계가. 이걸 부인하면서 유보가 생기고 유보에 대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당기손익에 영향이 있죠.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거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죠.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계이익이나 즉 장부상 손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럼 개정 과목이 법인세 비용이 아닌가 봐요? 네. 이거 법인세 비용이 아니에요. 그럼 뭘 적는데요? 그건 좀 이따 알게 되세요. 꼭 기억하실 게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다 법인세 비용이야. 법인세 손익은 다 이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다 회계이익이나 과소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그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회계이익이나 과소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가감을 한 거다. 자, 그래서 3페이지 의는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법인세에게는 손익계산상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따라 세 가지를 가감하는 걸 말하고요. 그 두 줄 내려가서 산식 두 줄 내려가서 법인세 회계란 결론적으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이 있으며 회계기준에서는 자산부채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이 약간 보완되어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적용범위인데요. 법인세에게 적용 범위는 어떻습니까? 라는 건데요. 넘겨서 도표. 네, IFRS 기업은 무조건 예외 없이 반드시 이연법인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설령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일반 기업회 기준 적용 대상 회사만. 자, 그 다음 밑에 적용 대상 법인세인데요. 적용 대상 법인세는 국내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부과된 세금도 포함됩니다. 즉, 법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개정 과목도 법인세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세금과 공과란 말이 있는데 우리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하고 외국 정부와 관련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은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법인세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자회사를 세웠다. 근데 거기서 배당금이 들어온다. 그 원천이식 당했다. 역시 개정 과목도 선납법인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오른쪽에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끝날 때 말씀드리고요. 이제 요 5페이지를 하면 우리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용어정인데요. 용어정이 몇 개 하고 쉬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계이익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장부상 세전 순손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손실이면 회계손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소득 또는 결손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법인세법상 각삼도 소득이다. 근데 그게 양수면 과세소득인 거고 음수면 결손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법상 결손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정확한 용어인데 그냥 결손금이라는 단어만 만나도 그건 이제 법인세법상 소득이 음수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넘겨서 6페이지. 이 용어는 다 알고 계시죠? 칠판에서도 잠깐 제가 그냥 느닷없이 썼는데 입금산입, 송금배산입, 송금산입, 입금배산입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굳이 더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자, 오른쪽에 7페이지. 자, 법인세 부담액이란 용어가 있고 법인세 비용이란 용어가 있는데 법인세 부담액은 그냥 용어입니다. 자, 뭐냐? 단기 법인세와 전기 법인세 추납액한 금액을 합친 단어가 법인세 부담액입니다. 거기다가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면 그걸 법인세 비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법인세 추납액 환급액은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법인세 부담액 그러면 이제 단기 법인세만 이제 보통 뜻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전기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면 법인세 비용입니다. 개정 과목은 당연히 법인세 비용입니다.
이 산식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연법인세 변동액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환급액이나. 근데 환급액 때문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연법인세 변동액 때문에 그 산식 자체가 비용의 개념으로 이제 플러스, 비용을 이제 플러스로 이제 기재하는데, 혹시 그게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겨서 포인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거 법인세 비용으로 음수 표시하게 돼 있어요. 표시할 때. 근데 IFRS는 법인세 수익의 계정 과목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산식이 둘 다 양수면 다 법인세 비용인데, 음수면 일반 기준은 법인세 비용의 음수로 하고, IFRS는 법인세 비용의 음수로 해도 되고 법인세 수익의 계정으로 써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무기준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세법상 자산부채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장부금액. 그래서 밑에 산식도 드렸는데, 세무기준액은 장부상 금액에다가 유보를 가감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미수이자의 세무기준액은 얼마인 거죠? 0인 거죠. 여기 장부에다가 유보를 가감하니까 0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무기준액이란 단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산부채 금액.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하나만 더 해도 되겠네요. 11페이지 가서 일시적 차이. 자, 일시적 차이는 제목 옆에다가 유보라고 적어놔 주세요. 유보. 유보는 회계상의 용어고, 죄송합니다. 세법상의 용어고, 일시적 차이는 회계상의 용어입니다. 우리 유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듯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요 미수이자 유보는 마이너스죠. 입금물산입이니까. 반면에 여기 입금산입 유보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 회계도 똑같다. 가산한 일시적 차이가 있고 넘겨보면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가산한 일시적 차이는 뭐냐? 세법적으로 말하면 회계적으로는 가산한 일시적 차이인데 세법적으로는 마이너스 유보죠. 왜요? 지금 칠판에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가 될 거니까 가산할 차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현재 마이너스 유보. 넘겨서 차감한 일시적 차이는 현재 플러스 유보. 그럼 가산할 차이니까 미래의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따라서 부채 효과. 그래서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채가 되는 거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반대로 미래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자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의 기본적 내용을 거기 써드린 것처럼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법인세 비용, 부채.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자산,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15분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